이 사진을 봐봐. 2차 세계대전 독일 군인이 60년대 아프리카에서 공산주의 게릴라와 싸우고 있어. 자세히 보면 그의 군복에는 1급 철십자 훈장이 달려 있어. 그래, 네가 이미 모든 걸 봤다고 생각할 때쯤 살라지 게아에 오면 또 한 번 놀라게 돼. 지크프리트 프리드리히 하인리히 뮬러. 현지에서는 콩고 뮬러로도 알려진 그는 1920년 10월 26일 독일 동부의 크로센 안데어 오더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 그는 여러 세대에 걸쳐 군사 전통을 이어온 프로이센 가문 출신이었어. 그의 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중위로 참전했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중령으로 다시 전선에 나섰어.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1921년 소련에서 전사했어. 지크프리트는 13살 때였지. 1933년에 제3 제국이 수립되자 그는 청소년 단체에 가입하게 돼. 처음에는 융폴크에 들어갔고 1935년에는 히틀러 유겐트, 즉 히틀러 청소년단에 들어갔어. 이런 단체들에서 말이야. 그 후에 그는 분과장이 되었어. 즉, 가장 열성적이고 두드러진 회원 중 한 명이었다는 뜻이지. 그리고 1938년 18살이 되었을 때 1939년에 그는 제국노동봉사단, 즉 라이히스 아르바이츠 디엔스트로 배치되었어. 그는 6개월 동안 전국에서 인프라 공사를 하며 머물렀지. 1939년에 그는 군복무에 소집되어 폴란드에서 첫 실전을 경험하게 돼. 하지만 지그프리트 밀러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그 폴란드 전역에서는 큰 전투를 많이 겪지는 않았다고 해. 아니, 그는 1940년 프랑스에서도 전투를 치렀어. 하지만 정말로 그의 말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은 그에게 이제서야 진짜로 시작된 거였지. 1941년 6월 22일 그는 바르바로사 작전에 참가했어. 그건 소련 침공이었지. 그리고 그 후 4년 동안 지크프리트 밀러는 독일 보병의 진정한 최전선 베테랑이 되었고 여러 전투에서 붉은 군대와 싸웠어. 그는 여러 차례 부상을 입어 은색 부상 휘장을 받았고 2번이나 부상을 입었어. 철십자 훈장 등급도 받았고 그가 유명하게 왼쪽 유니폼 주머니에 달고 다녔던 메달이야. 수십 년 후, 그리고 1943년에 장교 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로이튼트, 즉 소위로 진급했고 1945년 4월 20일에 중위로 승진했어. 그 시기에 그의 부대는 독일군의 나머지 부대와 떨어져 있었고 이른바 쿠를란트 포위망에 고립되어 완전히 소련군에게 포위당한 상태였어. 하지만 그는 등에 부상을 입었고 총알이 척추 근처에 박혀서 독일로 후송된 뒤 프랑크푸르트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 그리고 바로 그곳 프랑크푸르트에서 그의 부대는 미군에게 항복했어. 전쟁이 끝날 무렵 지그프리트 밀러는 1947년에 미군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났어. 같은 해 베를린에서 첫 번째 냉전의 큰 위기, 이른바 베를린 공수작전이 시작됐지. 그리고 서베를린에서 인프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인들은 시빌리언 레이버 그룹이라는 부대를 만들었고 이 부대는 여러 명의 전직 군인들을 고용했어. 하지만 당시 서독에는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민간인이었고 미국 군복을 입고 있었어. 지크프리트 밀러는 그 후 시빌리언 네이버 그룹의 보안 부대에서 중위로 임명되었고 이 부대는 오늘날 서독의 준군사 조직으로 간주되고 있어. 이 부대는 분데스베어가 창설되기 이전의 조직이야. 분데스베어, 즉 서독의 새로운 군대는 1956년에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창설이 허가되었지. 하지만 그 해에 지크프리트 밀러는 새로운 군 지휘부에 의해 거부당해서 새로운 독일군에 합류하지 못했어. 이로 인해 그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BP에 취직하게 되었어. 그는 당시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여러 유전 탐사를 진행하고 있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에서 일하게 되었어. 그리고 그곳에서 지그프리트 밀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옛 아프리카 군단이 설치한 지뢰를 제거하는 일을 하며 일자리를 얻었어. 그는 BP를 위해 사하라에서 여러 해 동안 일했고 이후 1960년대 초에 서독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아프리카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그의 인생과 교차하게 되었어. 왜냐하면 1960년에 벨기에는 갑작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자신들의 유일하지만 매우 중요한 아프리카 식민지인 콩고에 독립을 허락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벨기에에서 현지 콩고 지도자들에게 권력이 빠르게 이양되면서 이 나라는 곧바로 콩고 위기로 알려진 일련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 콩고 위기의 첫 번째 큰 단계는 카탕가 분리 위기였어. 카탕가는 옛 벨기에령 콩고 남부에 위치한 주로 광물 자원이 매우 풍부한 곳이었지. 그곳에는 카탕가 광산 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는 여러 우라늄 광산까지도 통제하고 있었지. 그렇지. 우라늄, 세계에서 가장 좋거나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라늄 광석이야. 그리고 맨해튼 프로젝트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이 우라늄을 대대적으로 사용했지. 이 카탕가 분리 독립의 지도자인 모이즈 무라 촘베는 그의 운동에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만이 지지했고 그를 지지한 나라들 중에서 그 중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있었고 바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살고 일하고 있었지. 그 당시 아프리카 군단의 전직 장군이었던 프리드리 폰 멜렌틴이 카탕가의 지도자. 그러니까 모이즈 첨베에게 유럽 용병을 이용해서 자신의 군대를 강화하라고 제안했지. 맞지? 이렇게 해서 모이즈 첨베의 몇몇 요원들이 서독에 있던 지그프리트 밀러와 접촉하게 되고 그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주하도록 설득하게 돼. 1962년에 하지만 밀러가 마침내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카탕가에서의 전투는 사실상 이미 끝난 상태였어. 왜냐하면 유엔이 창설한 최초의 평화유지군 중 하나를 투입한 그랜드 슬램 작전이 카탕가의 분리주의 반군을 물리치고 1963년 1월에 위기를 종식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밀러는 할 일이 없게 되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호텔 지배인이 되었고 그 호텔에는 바도 있었어. 그리고 그는 술을 매우 좋아해서 그 일을 받아들였다고 했어. 하지만 같은 해 콩고 북동부에서 새로운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반란은 심바 반란이라고 불렸어. 심바는 현지 방언으로 사자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 새로운 반군들은 공산주의 성향의 지도부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그들의 대의를 위해 여러 소련과 쿠바의 고문들을 받게 되었어.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바로 이 지역, 즉 벨기에의 옛 식민지 콩고의 북동부의 수도를 스탠리빌에 두는 콩고 인민공화국을 세우는 것이었어. 이 심바 반군들은 극도로 폭력적이었어. 내가 몇 마디로 그들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야. 이 사람들이 저지른 야만성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읽어본 어떤 사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야. 이 부족 전서들에 의해 사지절단, 참수, 집단 강간, 가능한 모든 종류의 살인이 저질러졌어. 이들은 자신들의 몸에 일종의 마법이 흐르고 있어서 총알에도 면역이 된다고 믿었지. 수도 레오폴드빌의 당국, 특히 육군 사령관 조제 데지레 모부투 장군은 반군을 막는 데 무력함을 느꼈어. 그래서 모부투는 모이즈 촘베가 망명 중이던 그 시점에 그를 다시 불러들이게 돼. 스페인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그를 불러들여 나라의 통치를 맡아 반군을 진압하도록 한 거야. 촘베는 그래서 콩고로 돌아와서 총리로서 권력을 잡게 돼. 그리고 즉시 그는 백인 용병 부대를 사용하는 전략을 실행해. 촘베는 카탕가 분리 독립 때 이미 백인 용병 부대를 썼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그리고 그 부대는 말이지. 제사 코만도는 토마스 마이클이라는 영국 장교가 지휘했어. 매드 마이크 호어는 인도에서 아일랜드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어. 1917년에 그는 영국군에 입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 버마 전역에서 일본군과 싸웠고 피비린내 나는 결정적인 인팔 전투에도 참전했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는 남아프리카로 이주하게 돼. 그가 새로운 모험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대륙에서 살기 위해서였지. 그리고 그는 정말로 연이은 모험에 뛰어들게 돼. 어느 순간 그는 지중해 전체를 요트로 항해하지만 금방 포기하고 또 의욕도 잃게 돼. 그래서 그는 다시 대륙으로 돌아와 사파리 회사를 차리고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와 유럽의 정치적, 금융적 인사들과 다양한 인맥을 쌓게 돼. 그리고 바로 이런 식으로 모이즈 참비에게 고용된 거야.
그리고 카탄가에서 혁명 기간 동안 코만도사를 지휘하라는 임무를 맡게 되고 이번에는 신바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였어. 매드 마이크 호어가 코만도의 지휘를 맡게 돼. 남아프리카, 로디지아,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독일 출신의 311명으로 구성된 용병 부대야. 이 300명은 콩고군 부대의 선봉대로 활동했고 CIA의 지원을 받았어. 타탄가 혁명에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야? 매드마이크 호어는 유엔군과 싸웠고 다음 해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싸우게 되었어. 아프리카 한가운데서 공산주의 혁명을 무너뜨리려던 거였지. 그리고 매드마이크 호어에 독일인 용병 지크프리트 밀러도 있었는데 그는 44세 로그룹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용병이었어. 밀러 중위는 1964년 8월 21일에 전선에 도착했어.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이미 알베르트 빌시, 오늘날의 칼레미에서 첫 번째 작전에 참여하게 돼. 탕가니카 후스가에 위치한 이 도시는 그 지역에서 신바 저항군의 거점이었어. 그리고 매드마이크 호어의 용병들은 CIA에서 제공한 보트를 이용해서 호수를 통해 도시를 측면에서 공격하고 점령했어. 그날 밀러는 도시를 점령하는 데 성공해서 수십 명의 게릴라를 사살했지만 현재 공항을 점령하려는 시도에서는 난관에 부딪혔어. 하지만 며칠 뒤에는 결국 성공해서 공항을 점령하게 돼. 그리고 나서 그의 명성은 용병 집단 내에서 크게 높아졌고 매드마이크 호어는 그를 대위로 승진시켰어. 그리고 매드마이크 호어는 그에게 60명으로 구성된 코만도 50이라는 하위 부대의 지휘권을 주었고 150명의 콩고 병사들의 지원도 받게 했어. 이제 대위가 된 밀러는 신바 방어선의 신경중추이자 적 영토 한가운데 위치한 보엔데시를 점령하라는 임무를 받았어. 하지만 콩고의 열악한 인프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 실제로 밀러의 부대는 보엔데에서 서쪽으로 600km 떨어진 코킬 하트빌에서 출발해야 했어. 그리고 오늘날 반다카로 알려진 그 도시에서 밀러는 무장 부대를 이끌고 적의 요새를 향해 출발했어. 그리고 바로 그 600km의 여정에서 지그프리드 밀러의 부대는 게릴라들에게 극도의 폭력을 사용하며 길을 열었어. 심지어 항복한 사람들, 전쟁 포로로 대우받아야 했던 이들에게도 그랬어. 용병 지휘부와 콩고 정부 모두 지그프리드 밀러의 이런 행동을 눈감아줬어. 그리고 마침내 10월 19일 에보엔데 요새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을 점령하지 못하게 막는 꽤 큰 병력을 마주쳤어. 밀러는 자신의 진영을 재정비하는 데 며칠이 필요했고 그 사이에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 이 기자들은 그를 꽤 이국적으로 여겼고 가슴에 철십자가를 달고 있던 이 인물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어. 아직도 원래의 스와스티카가 있는 철십자가였고 1957년에 비나치화된 버전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는 극도로 폭력적인 게릴라 집단을 이끌었고 죽인 적들의 해골로 자기들 지푸를 장식하기도 했어. 이미 언론에서는 그를 콩고 밀러라고 불렀고 그의 모습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 1964년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어. 사실은 10월 24일 첫 번째 시도 후 5일 만에 그는 마침내 보엔다를 점령하고 반란을 진압했어. 그 주에서 있었던 모든 신바 저항 세력은 다음 달 정부의 손에 넘어가게 돼. 성공에 대한 보상으로 매드마이크 호어는 지그프리드 밀러를 다시 한번 진급시켜 이번에는 서령으로 임명하고 그를 전선에서 빼내 적의 수도 스탠리비를 공격하기 위한 작전 계획팀으로 보냈어. 하지만 밀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결국 떠나게 돼. 1965년 초 밀러는 매드마이크 호어의 코만도 5부대를 떠나 남아프리카로 돌아가 신바 혁명은 같은 해 11월 결국 진압당하게 돼. 결국 그 나라에서 용병 부대의 취업 기회도 끝나게 돼. 그리고 참고로 신바 반군의 군사 고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에르네스토 체게바라였어. 그는 콩고에서 자신의 경력 중 첫 패배 중 하나를 겪었지.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그프리트 밀러는 이제 베트남으로 가서 아시아 국가에서 시작된 전쟁에 용병으로 참전할 생각을 했어. 하지만 그의 그 계획은 사실 결코 성공하지 못했지. 그리고 동독에서 그 당시 그의 존재는 정부에 의해 미움받았고 심지어 정부는 그를 반문화의 상징이라고까지 했지. 어떤 보도에서는 콩고 밀러를 롤링스톤스와 비교하기도 했어. 그래서 동독은
1966년에 기자로 위장한 정보팀을 파견해 지그프리트 밀러를 인터뷰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어. 그를 술에 취하게 해서 카메라 앞에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까지 하게 만들었지. 밀러의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그는 콩고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어. 그리고 그 긴 인터뷰 내내 그는 단 1분도 미소를 멈추지 못했어. 내내 그 미소를 짓고 있었지. 이 때문에 그 작품은 웃는 남자, 살인자의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어. 그리고 동독은 이 영화를 소독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전 세계에 홍보했어.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로 인해 그런 애매한 명성을 얻게 된 후 지그프리트 밀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남아 좀 더 조용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 그는 요하네스버그의 한 보안회사의 직원으로 취직했고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 그리고 1983년 4월 17일 62세의 나이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지. 하지만 1978년에 더 와일드 기스라는 작품이 개봉했는데 브라질에서는 셀바젠스 카니스 지게라로 알려져 있어. 그리고 이 영화는 매드마이크 호어의 용병팀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야. 1964년 콩고의 신바 혁명 동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리처드 버튼, 로저 무어, 리처드 해리스와 같은 유명 배우들이 출연해서 영화 속 용병팀을 구성하고 있어. 하르트 크리거라는 독일 배우가 연기한 피터 컷시 중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 컷시 중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보호인이야. 오늘날까지도 이 캐릭터가 콩고 밀러를 어느 정도까지 바탕으로 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하자면 배우 하르트 크리거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의 마지막 몇 달이던 1945년에 바펜 소속 군인으로 참전한 적이 있어. 이제 나한테 말해봐. 너는 지크프리트 밀러, 콩고 밀러라고 불렸던 이 인물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 60년대 아프리카에서 용병이 되었고 가슴에 철십자 훈장을 달고 다녔던 전직 베어마우트 군인 말이야. 댓글로 우리에게 알려줘. 그리고 네가 군사 역사에 대해 배우는 걸 좋아한다면 당연히 우리 루프트바페 강좌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과정을 놓치면 안 돼. 우리 강의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해서 등록해.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친구들과 공유하고 좋아요도 눌러줘. 아직 구독 안 했다면 살라지게러 채널 꼭 구독해서 더는 아무것도 놓치지 마. 오늘은 여기까지야. 시청해줘서 고맙고 살라지게라에서 인사할게.